중국 역사에서 글씨를 잘 쓴 서예가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해동,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바다 넘어 동쪽,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키죠. 해동의 서성, 서해의 성의로 일컬어지는 김생을 비롯해서 안평대군 이용, 석봉 한호, 주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 등등의 그 인물들을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인물들의 어떤 그 작품 가격 전문 서예가가 아닌 이 안중근 의사의 서예 작품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좀 속된 말로 택도 안 되는 그런 그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작품은 뭐 보통 뭐 최하 2억 정도 갑니다. 한 작품에. 뭐 구할라도 뭐 구할 수 없는 또 그런 여러 상황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금 거론한 그런 그 인물 사대 뭐 서예가 내지는 그런 유명한 그 서예가들의 작품 뭐 억대 넘어가는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보물로 지정된 그런 경우를 따져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안중근 그 서예 작품 한 20여 점 이상이 보물로 지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서예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자기 도야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그런 점들을 이제 인품 내지는 인격이 모든 그 작가와 예술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인품 결정력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우리가 그 중국 예술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작품을 인간 됨됨이 그리고 인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그 여기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 서여기인. 문장은 그 사람과 같다, 문여기인. 그림은 그 사람과 같다, 화여기인. 인장도 그 사람과 같다 할 때 또 인여기인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서예기인과 관련된 그 종합적인 그 평가는 그 청나라 때 그 유희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희재라고 하는 인물은 예술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개괄적으로 말해보겠다라고 하는 예계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쓰는데, 그 예계라고 하는 그 텍스트 속에 이제 서에 관한 그런 어떤 그 개론적인 그런 것들을 담은 게 바로 서계라고 하는 그 텍스트입니다. 자, 서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글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과 같으냐? 학문과 같고 재주와 같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뜻과 같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 사람이 인물 됨됨이와 같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 유명한 또는 어떤 그 한 분야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떨친 뭐 등등 이런 것과 연계해서 본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현명한 사람이나 무언가 이렇게 철학적 그런 어떤 그 사유를 가지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글씨가 온화하고 순우하며,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굳센 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 영웅의 글씨는 아주 침착하고 굳세고, 그다음에 이제 무언가 모르게 그 은일적이고 어떤 신선지향적인 이런 어떤 선비들의 글씨는 세상을 좀 벗어난 탈속적이고 아주 고상한 품격이 있고, 재주가 있는 선비의 글씨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툭 튀는 듯한 이런 어떤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글씨를 통해서 한 인물의 식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북송대 심괄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한 인간의 사적이나 그의 그림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서예사에서 이 서여기인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그 인물로 거론하는 사람은 그 안진경이라고 하는 서예가입니다. 이 안진경 자체의 서예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핵심적 내용은 바로 충과 의를 온몸으로 실천한, 그리고 자기 목숨을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이런 어떤 그 안진경의 충의라는 부분을 연계해서 안진경이라고 하는 그 서예가의 어떤 위대함, 안진경이라고 하는 분의 글씨는
사실은 그 서희서를 봤을 때 왕이지 서체가 가지고 있는 중화적이면서 아주 유려한 그러면서 아주 그 단아한 이런 글씨의 가장 그 상대적인 아주 추악한 글씨의 시조다라는 평가까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경 자체가 그 삶을 살았던 안진경 삶 속에 보였던 충과 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초점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의 어떤 그 긍정적 평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한 작가의 그 글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어떤 인간 됨됨이 이 사람이 어떤 그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사유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서여기인 등과 같은 그런 여기인의 사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예 쪽에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의제필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뜻은 붓보다 더 먼저 있다. 의제필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 완성된 작품을 먼저 다 품고 있는 이후에 그리고 이제 붓을 잡고서 글씨를 써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화 쪽에서는 이제 흉유성죽 마음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 또는 뭐 흉중구학 내 마음속에 이미 언덕과 계곡이 있다. 즉 산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와 아주 그 밀접한 그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의제필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사유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의 뜻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심화 또는 심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안진경에 관한 그런 어떤 그 긍정적 부분을 봤는데 이 안진경에 관한 그런 긍정적 부분을 이제 주장문이라고 하는 그 청나라 때 또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론가 이 주장문의 그 이론을 통해서 본다면 안진경은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런데 이런 그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글씨에 나타냈으니 글씨 자체가 아주 강직하고 웅장하다. 그리고 법도가 아주 딱 잘 잡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또 결론적으로 첨가하냐면 이와 같은 그 안진경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양웅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 때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태현경을 비롯한 법원 뭐 이런 식의 이제 유명한 그 책을 쓴 양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법원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글씨는 마음을 그린 것이다. 라는 심화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안진경 글씨야말로 바로 그런 심화의 예에 해당하는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심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 이 본 제 강연의 핵심 주제인 인품 결정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인품이 서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이해들은 서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문자 기록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문자 형태를 통해서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더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예술로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예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바로 뜻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심학으로서의 예술로 자리매김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화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 어떤 학술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네 번째는 성어중형어외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성중형외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 내 마음 속에 그 정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성실성이
가득 쌓이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의 어떤 그 눈빛이나 낯빛이나 또는 어떤 외적 그 행동 거짓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 신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 내가 아무리 홀로 있을 때 그 내 홀로 있는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 이제 그게 다른 사람 눈에 그대로 다 발각된다, 들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홀로 있음을 삼가라라고 하는 경외 철학의 어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성어중 형어외의 준말인 성중형외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 이런 그 성중형외를 보다 더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특히 유가 중화미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서예를 이해한 대표적인 인물이 명대 항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서법 아언이라고 하는 서법 우리 식으로는 서예겠죠. 거기에 이제 우아라자 말씀 한자인데 이때 우아라자는 바르다 바를 정자고 같습니다. 그래서 서예라고 하는 것에 가장 올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자기의 어떤 견해를 밝힌 그 서법 아언에서 유공권이 말한 그 심정즉 필정 마음이 바르면 붓도 바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정즉 서정 사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고 더 나아가서 필정즉 사정이라 붓이 바르면 모든 일도 바르게 된다라는 식의까지 확장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마음 발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심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관점과 관련해서 마음이 구체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심상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맹자 및 이제 대학의 여러 그 대학과 관련된 뭐 많은 그 철학적 근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하나만 읽으면 그 맹자는 이 인간의 인의예지 도덕성 이 인간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성선론적 차원에서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그 내재된 그런 그 인의예지적 도덕성이 내 마음 속에 충만하면 그럼 이제 그것의 어떤 긍정적 기운이 얼굴색 그리고 이제 등에까지 가득 찬다라는 수면 앙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그 수양된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어떤 그 기운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아까 의제필선이라고 하는 말을 했듯이 먼저 붙잡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예술적 상상력과 그 상상력에 바탕한 그런 구체적인 작품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붓을 잡고 표현해내라. 심수상응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마음과 손이 서로 응한다. 심수상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유들은 성어중 형어외 즉 성중형외라고 하는 이런 사유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품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 심상, 심법, 심학으로서의 예술 그리고 심정으로서의 예술은 또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그 성품을 기른다라고 하는 이런 또 양성의 예술로서 또 작동을 하고 그리고서 그와 같은 것은 또 위기지학으로서의 어떤 예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그 식으로 우리가 그 단순히 예술 그 자체로서만 보지 않고 자꾸 예술을 어떤 그 인품이나 또는 뭐 기타 그 바람직한 어떤 인간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대용 즉 제도 차원의 예술 추구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예라고 하는 것이 문자 예술이라는 점에서 서예는 문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문자를 통한 예술을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유가 성인이 이 문자를 만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목적은 홍도 흥세라. 육아 성인의 도를 널리 펼치고 그리고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흥기시키는 이런 것에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이런 본질적 의미는 망각하고 예술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도 붓을 많이 잡다 보니까 막 손가락이 문드를 찡도록 막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술을 한다 하더라도 인륜을 밝히고 세상을 경륜하는 치세 그리고 육아 성인이 지향하는 그 바람직한 삶의 원리인 도를 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 차원에서 임해야지 순수 예술적 차원에서 탐닉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성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적 예술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우아하고 단박하고 그러면서 한랭 아주 차가운 어떤 그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벗어던진 이른바 송대 성리학적 그 윤리론으로 말하면 이제 존천리 거인욕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학으로 귀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유를 철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공자는 이제 다양한 그 시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그 바람직한 예술 창작과 어떤 점들이 이제 그 연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줄여서 의인유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고 그리고 인에 의지해서 최종적으로는 예에 논일자라고 하는 이 문구를 보통 의인유애 인에 의지하고 예에 논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회사우소 이 회사우소는 우리가 이제 그 번역에 따라서 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통 그 이 주작적 사이틀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흰 바탕으로서 인품, 인격, 자질이 있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회사우소 정신. 그리고 이제 얘기악기에서는 그 덕이 있는 자는 윗자리에 처하고 기회적 차원의 예술가들은 아래에 처한다라고 하는 덕상예하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예술은 앞서 말했듯이 덕을 상징하는 차원의 예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덕이라고 하는 차원의 예술 등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육아는 이제 특히 이제 육아라고 하는 사유들 속에서 우리가 접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육아 성인이 말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차원의 예술, 육아 성인의 도를 전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차원의 예술. 큰 틀로서는 도를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예술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그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감계적 기능, 어떤 그 무언가 이렇게 그 모범이 되고 경계가 되고 그런 감계적 기능과 그다음 이제 교화를 이루고 일륜을 도하라라는 성교화 조일륜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술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예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했을 때 그 서예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대용으로서의 서예와 소용으로서의 서예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중국 예술은 예술 창작 이전에 마음 닦는 수양 공부를 중시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공자가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물론이 있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유는 예술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에 맞지 않는 예술이면 예술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유로서 또 응용해서 그런 사유를 응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술가도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집단의 한 부분으로서 예술가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유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옛사람이 서예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평생도 함께 논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글씨를 잘 썼다 하더라도 귀하지가 않다라는 말로 귀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그런 어떤 그 평가가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어떤 인품의 소유자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귀결이 되고,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시서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도야의 기술로서 이해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